67세 윤정애가 남편 사망 12년 후 복지회관 요가에서 71세 장호진을 만나 가까워졌지만 평생 친구 69세 박미선이 남자 조심하라고 경고했고 호진이 약속을 취소하고 미선과 카페에서 다정하게 있는 걸 목격했으며 미선이 유언장을 쓰라고 하고 호진이 보호자가 되겠다고 제안해 집 금고가 이상해서 CCTV를 확인하니 미선이 비밀번호를 메모하고 호진이 금고를 만지며 둘이 속삭이고 나가는 모습이 찍혀 있어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가짜 유언장 연기를 시작해 집 8억 예금 2억이라고 말하자 미선 눈빛이 번쩍거렸고 비타민을 먹고 잠든 척하자 둘이 들어와 금고를 열고 인감을 찍으려는 순간 경찰이 들이닥쳐 절도 미수와 사문서 위조 미수로 체포되어 징역 1년 6개월과 8개월을 받았으며 6개월 후 70세 임재욱을 만나 천천히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 윤정애의 친구와 연인의 배신과 통쾌한 복수 그리고 새로운 시작 이야기입니다. 오늘 소개할 스토리는 67세 윤정애가 남편 사망 후 12년 동안 혼자 살며 외로움에 지쳐 동네 복지회관 요가 수업에 등록했다가 71세 장호진을 만나 온화한 미소와 예의 바른 성격에 끌려 빠르게 가까워졌지만 평생 친구라고 믿었던 69세 박미선이 황혼 사랑은 대부분 돈 때문이라며 조심하라고 경고했고 어느 날 호진과 만나기로 한 날 약속이 취소됐는데 카페 창가에서 미선과 다정하게 웃고 있는 걸 목격했으며 미선이 갑자기 유언장을 미리 써두라고 말하고 호진도 보호자가 되어주겠다고 제안해 불안해하던 중 집 안금고 잠금이 어설프게 돌아가 있어서 현관 CCTV를 돌려보니 미선이 비밀번호를 메모하고 호진이 금고를 만지며 둘이 함께 속삭이고 나가는 모습이 찍혀 있어 경찰에 바로 신고하지 않고 가짜 유언장 연기를 시작해 집이 8억이고 예금이 2억이라고 말하자 미선의 눈빛이 욕망으로 번쩍거렸고 며칠 후 비타민을 먹고 잠든 척하니 둘이 몰래 들어와 금고를 열고 인감을 찍으려는 순간 숨겨둔 녹음기와 대기하던 경찰이 들이닥쳐 절도 미수 및 사문서 위조 미수로 체포되어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8개월을 선고받았으며 6개월 후 요가센터에서 만난 70세 임재욱과 천천히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게 된 윤정애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배신과 치밀한 복수 그리고 진짜 사랑을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나 실버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작은 도움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정애예요. 올해 67세고요. 서울 강동구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12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죠. 12년 전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거든요. 남편 이름은 김태수였고 69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결혼한 지 43년이 되던 해였어요. 저는 24세에 결혼했고 남편은 26세였으니까 정말 오래 함께 산 셈이죠. 행복한 부부였다고 생각해요. 아이는 둘인데요. 딸 하나에 아들 하나예요. 딸 수연이는 올해 41세고 아들 민수는 39세예요. 둘 다 결혼해서 잘 살고 있고 손주들도 있어요. 수연이한테 둘이 있고 민수한테 하나 있으니까 모두 합치면 셋이나 되죠. 저는 평생 주부로 살면서
아이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 했는데 남편은 무역회사에서 일했고 38년 동안 성실하게 다녔어요. 14년 전에 정년 퇴임하고 그 후 2년 동안은 함께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하면서 정말 행복하게 지냈는데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렸죠. 췌장암이었어요. 진단받고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는데 너무 빨라서 받아들이기 힘들었죠.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 2년은 정말 견디기 힘들었는데 43년을 함께 산 사람이 갑자기 없어지니까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옆자리가 비어 있는 게 너무나 낯설고 슬프더라고요. 밥을 해도 혼자 먹어야 하고 텔레비전을 봐도 혼자 봐야 하며 저녁에 차를 마시던 시간도 혼자였으니까 정말 외롭고 힘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익숙해지긴 했는데 익숙해진다는 게 오히려 더 슬프더라고요. 아이들이 걱정해서 자주 찾아왔지만 저는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늘 괜찮다고 웃으며 말했죠. 매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히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낮잠을 자고 저녁을 먹은 후 또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자리에 드는 게 전부였어요. 가끔 친구들을 만나기는 했지만 그것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였고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냈죠. 그렇게 12년을 살았는데 제 인생에 변화가 생길 거라고는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6개월 전이었어요. 딸 수연이가 전화를 했는데 엄마 복지회관에서 요가 수업한대요. 한번 가보세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요가라.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딸이 계속 권유해서 한번 가보기로 했죠. 다음 주 화요일 오후 3시에 요가 수업이 있다고 해서 그날 복지회관으로 갔어요. 생각보다 사람이 많았는데 대부분 60대에서 70대로 보였고 다들 편안한 옷차림으로 모여 있었어요. 선생님이 30대 젊은 여자분이셨는데 요가 동작을 천천히 가르쳐 주셨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따라 하다 보니까 몸도 풀리고 기분도 좋아지더라고요. 1시간쯤 요가를 하고 나서 쉬는 시간이 됐는데 매트 위에 앉아서 물을 마시고 있었어요. 그때였죠. 한 남자 어르신이 옆 매트에 앉으시면서 처음 오신 분이신가요? 라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으시는 거예요. 네, 처음이에요. 라고 대답했더니 저는 장호진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자주 뵙겠네요. 라고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며 자기소개를 하셨어요. 70대 초반으로 보였는데 키가 175cm 정도 되고 백발의 안경을 쓰셨지만 단정하고 예의 바른 인상이셨죠. 저는 윤정혜예요. 잘 부탁드려요 라고 인사했더니 반갑습니다 라고 공손하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요가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기분이 괜찮았어요. 오랜만에 운동도 하고 새로운 사람도 만났으니까요. 다음 주 화요일에도 또 갔는데 역시 장호진 씨가 와 계셨고 제 옆에 매트를 깔고 앉으셨어요. 오늘도 오셨네요 라고 반갑게 인사하시길래 네, 오늘도 왔어요 라고 대답했죠. 요가를 하는 동안 가끔 호진 씨가 동작을 도와주시기도 하고 물을 건네주시기도 해서 감사했어요. 수업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는데 호진 씨가 말을 걸어오셨어요. 정혜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차 한잔 하실래요? 라고 제안하시길래
잠깐 망설이다가 좋다고 대답했어요. 근처 카페로 갔는데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였고 창가 자리에 앉았죠. 커피를 주문하고 마주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호진 씨는 71세이고 5년 전에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고 조용히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구나, 저도 비슷해요. 저는 12년 전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라고 말했더니 오래 혼자 사셨네요. 힘드셨겠어요 라고 위로해 주셨죠. 1시간쯤 얘기를 나눴는데 호진 씨는 정말 예의 바르고 말도 부드럽게 하셔서 편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정혜 씨와 이야기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가슴이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매주 화요일마다 요가 수업에 갔고 수업이 끝나면 호진 씨와 카페에 가서 차를 마시며 얘기를 나눴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호진 씨가 말씀하셨죠. 정혜 씨, 이번 주말에 시간 되시면 같이 산책이라도 할까요? 라고 제안하시길래 좋아요 라고 대답했어요. 주말에 근처 공원에서 만나서 함께 산책을 했는데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아서 정말 오랜만에 행복한 시간이었죠. 그렇게 2개월이 지나갔는데 저는 호진 씨에게 점점 끌리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오래간만에 누군가가 나를 바라봐주는 느낌이고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건 제 친구 때문이었어요. 박미선이라는 친구인데 저와 4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고 평생 친구라고 믿어왔던 사람이었죠. 69세인 미선이는 20년 전에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었는데 저보다 먼저 혼자가 된 거라 서로 의지하며 지내왔어요. 한 달에 2~3번은 만나서 밥도 먹고 얘기도 나누며 가까이 지냈는데 어느 날 미선이한테 호진 씨 얘기를 했어요. 미선아, 나 요즘 요가 수업 다니는데 거기서 좋은 분을 만났어 라고 말했더니 좋은 분? 남자야?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응, 남자분인데 정말 좋은 분이야 라고 대답했더니 미선이 표정이 굳어지면서 정혜야, 남자 조심해. 황혼 사랑은 대부분 돈 때문이야 라고 차갑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호진 씨는 그런 분이 아니야 라고 말했지만 미선이는 계속 조심하라는 말만 반복했죠. 그날 이후로 미선이는 호진 씨에 대해 계속 부정적인 말을 했고 만날 때마다 조심하라고 경고했어요. 처음엔 미선이가 저를 걱정해서 그러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죠. 3개월이 지났을 때였어요. 호진 씨와 금요일 저녁에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당일 아침에 호진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정혜 씨, 죄송한데 오늘 갑자기 일이 생겨서 약속을 취소해야 할 것 같아요 라고 미안하다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괜찮아요, 다음에 봐요 라고 대답했지만 조금 아쉬웠죠. 그날 오후에 심심해서 동네 카페에 들렀는데 창가 쪽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호진 씨가 앉아 있는 게 보였거든요.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있었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사람이 미선이었어요. 2 사람이 마주 앉아서 다정하게 웃으며 얘기를 나누고 있었고 호진 씨가 미선이 손을 잡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고
발이 땅에 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죠.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미선이가 고개를 돌리다가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미선이 얼굴이 굳어지면서 뭔가 당황하는 표정이 됐고 호진 씨도 저를 보더니 놀란 듯 일어섰어요. 저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서 돌아서서 카페를 나왔는데 뒤에서 호진 씨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고 빨리 걸어서 집으로 왔어요. 집에 도착해서 침대에 주저앉았는데 눈물이 났어요. 왜 둘이 함께 있었지? 내가 뭘 본 거지? 한참을 울다가 전화벨이 울렸는데 호진 씨였어요. 받지 않고 무시했더니 문자가 왔어요. 정혜 씨 오해예요. 저는 그냥 미선 씨 상담을 해드린 겁니다. 미선 씨가 정혜 씨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상담? 걱정? 뭔가 이상했지만 일단 믿어보기로 했어요. 다음 날 미선이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정혜야 어제 카페에서 봤지? 오해하지 마. 나 호진 씨한테 내 얘기 좀 물어본 거야 라고 말하더라고요. 무슨 얘기? 라고 물었더니 내가 요즘 좀 이상해 보여서 걱정돼서 그랬어 라고 대답했어요.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그냥 넘어가기로 했죠. 그 후로 일주일 동안 호진 씨를 만나지 않았는데 호진 씨가 계속 전화하고 문자를 보냈어요. 결국 만나기로 했고 카페에서 마주 앉았는데 호진 씨가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정혜 씨 정말 오해예요. 저는 미선 씨와 아무 사이도 아닙니다. 단지 정혜 씨에 대해 조언을 구하려고 만난 거예요 라고 설명하시더라고요. 믿고 싶었지만 호진 씨의 눈빛이 전과 달리 조금 흔들리는 것 같아서 불안한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또 한 달이 지났는데 이상한 일이 계속 생겼어요. 어느 날 미선이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꺼냈어요. 정혜야 혹시 나중에 병원이라도 가면 내 재산 누가 관리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무슨 소리야? 나 건강해 라고 대답했더니 그래도 미리 준비는 해야지. 유언장 같은 거 미리 써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언장?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됐지만 알았어 생각해 볼게 라고 대충 넘어갔어요. 며칠 후에는 호진 씨가 비슷한 얘기를 꺼냈어요. 정혜 씨 혹시 자녀분들하고 사이가 멀면 믿을 수 있는 보호자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전 정혜 씨의 보호자가 되어드릴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호자? 갑자기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됐는데 호진 씨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요즘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라도 정혜 씨를 지켜드리고 싶어요 라고 진지하게 말씀하시는데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보호자, 유언장, 재산 관리. 미선이와 호진 씨가 번갈아 말하는 단어가 너무나 비슷했고 우연이라고 보기엔 이상했죠.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둘이 무슨 얘기를 나눈 거지? 왜 비슷한 얘기를 하지? 설마. 불안한 마음에 며칠을 뒤척이다가 결국 아이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딸 수연이한테 전화해서 최근에 있었던 일들을 설명했더니 수연이가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뭔가 이상해요. 조심하세요 라고 경고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집에서 물건을 정리하다가 금고를 열어보려고 했는데 잠금 장치가 이상하게 돌아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잠글 때는 똑바로 잠갔는데 살짝 틀어져 있었어요. 혹시나 해서 금고 안을 확인했는데 다행히 아무것도 없어지지 않았지만 누군가 만진 흔적이 느껴졌어요. 심장이 쿵쾅거리면서 최근에 집에 다녀간 사람을 떠올렸는데 미선이와 호진 씨뿐이었어요. 일주일 전에 미선이가 놀러 왔었고 3일 전에는 호진 씨가 잠깐 들렀었거든요. 불안한 마음에 현관 CCTV를 확인해 보기로 했는데 우리 집은 작년에 설치한 CCTV가 있어서 최근 한 달간 녹화가 되어 있었어요. 컴퓨터를 켜고 CCTV 영상을 돌려보기 시작했는데 일주일 전 미선이가 온 날짜를 찾았어요. 영상을 보는데 처음엔 평범했어요. 미선이가 들어와서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얘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고 저는 주방에서 과일을 깎고 있었죠. 그런데 제가 화장실에 간 사이 미선이가 일어나서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제 가방 쪽으로 다가가는 게 보였어요. 가방을 열고 지갑을 꺼내더니 안에 있는 종이를 보면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 종이는 금고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였는데 제가 기억력이 안 좋아서 항상 지갑에 넣고 다녔거든요. 미선이가 사진을 찍고 나서 재빨리 지갑을 가방에 넣고 다시 자리에 앉는데 얼굴에 묘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숨이 멎는 것 같았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미선이가 내 평생 친구가 믿고 싶지 않았지만 영상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이어서 3일 전 호진 씨가 온 날을 찾아봤는데 더 충격적인 장면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호진 씨가 들어와서 거실에 앉았는데 제가 주방에서 차를 준비하는 사이 호진 씨가 일어나서 복도 쪽으로 걸어가는 게 보였어요. 복도 끝에 있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더니 금고 쪽으로 다가가서 잠금 장치를 만지는 거예요. 비밀번호를 누르려고 하는 것 같았지만 제가 곧 나올 것 같아서인지 포기하고 다시 거실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그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금고를 열려고 했다는 게 명백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호진 씨가 나간 후 현관문 밖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서성거리더니 잠시 후 미선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두 사람이 현관문 밖에서 머리를 맞대고 속삭이며 얘기를 나누는데 호진 씨가 고개를 저으면서 뭔가 안 됐다는 표정을 짓고 미선이가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쉬는 게 보였어요. 그러다가 두 사람이 함께 건물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마지막이었어요. 영상을 다 보고 나서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는데 슬픔보다는 분노가 더 컸어요. 하필 사랑했던 남자와 평생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이 둘이 짜고 나를 속였어. 내 돈을 훔치려고 한참을 울다가 정신을 차리고 생각했어요. 이대로 당할 순 없어. 경찰에 바로 신고할 수도 있지만 그들에게 똑같이 당한 만큼 되갚아주고 싶어. 그날 밤 계획을 세웠어요. 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오히려 속아주는 연기를 하면서 그들이 범행을 저지르는 순간을 현장에서 잡기로 한 거죠. 다음 날 아침 수연이한테 전화해서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는데 수연이도 분노하면서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경찰도 미리 연락해 놓을게요. 라고 말해줘서 힘이 났어요. 그날 오후 미선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미선아, 나 요즘 기억력이 자꾸 나빠지는 것 같아. 내 말대로 유언장을 미리 써둬야 할 것 같아. 라고 의도적으로 한숨을 쉬며 말했더니 미선이 목소리가 갑자기 밝아지면서 그래, 정혜야, 잘 생각했어. 내가 도와줄게. 라고 적극적으로 나서더라고요. 호진 씨한테도 전화했어요. 호진 씨, 지난번에 보호자 얘기하셨잖아요. 제가 생각해 봤는데 호진 씨를 믿고 싶어요. 라고 말했더니 정혜 씨 고맙습니다. 제가 잘 도와드릴게요. 라고 기쁜 목소리로 대답하시더라고요. 며칠 후 미선이와 호진 씨를 집으로 초대했어요. 거실에 셋이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일부러 재산 얘기를 꺼냈어요. 나 요즘 정리를 좀 하고 싶어서 재산 목록을 적어봤어. 라고 말하면서 종이를 꺼내 보여줬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부동산 2집 시세 8억, 예금 2억, 연금 월 200만 원, 보험금 1억. 미선이와 호진 씨가 그 종이를 보는 순간 두 사람의 눈빛이 번쩍거리는 게 보였어요. 미선이가 침을 삼키면서 정혜야, 생각보다 많네. 관리 잘해야겠다. 라고 말했고 호진 씨도 정혜 씨 정말 잘 모아두셨네요. 제가 잘 지켜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눈빛이 욕망으로 가득했어요.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의 움직임이 더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미선이는 거의 매일 전화해서 건강은 어떠냐, 약은 잘 먹냐면서 확인하고 호진 씨도 자주 집에 들르면서 뭔가 필요한 거 없냐고 물었어요.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미선이가 전화를 해서 정혜야, 유언장 공증 받으러 가야 하는데 나랑 호진 씨가 같이 가줄까? 라고 제안하더라고요. 아직 준비가 덜 됐어. 조금만 더 시간을 줘. 라고 말했더니 알았어, 천천히 해. 라고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조급함이 묻어났어요. 그로부터 3일 후 수연이가 경찰과 연락을 마쳤다고 알려줬고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다고 했어요. 그날 저녁 호진 씨한테 전화했어요. 호진 씨, 오늘 밤에 제가 수면제를 먹고 일찍 잘 거예요. 요즘 잠이 안 와서요. 라고 말했더니 그러세요? 푹 쉬세요. 라고 대답하시는데 목소리가 약간 떨리더라고요. 미선이한테도 같은 얘기를 했고 둘 다 오늘 밤이 기회라고 생각할 거라고 예상했어요. 실제로는 수면제가 아니라 비타민을 먹었지만 잠든 척 연기를 하기로 했죠. 밤 10시쯤 침실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는데 수연이가 미리 설치해둔 숨겨진 카메라가 작동하고 있었고 집 밖에는 경찰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밤 11시쯤 됐을 때 현관문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조심스럽게 문을 여는 소리였고 제가 여분 열쇠를 미선이한테 준 게 있었는데 그걸 사용하는 것 같았어요. 발소리가 들리면서 두 사람이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서 규칙적으로 숨을 쉬며 깊이 잠든 척 연기를 했어요. 두 사람이 복도를 지나 작은 방으로 가는 발소리가 들렸고 금고가 있는 곳으로 가는 게 분명했어요. 잠시 후 금고 여는 소리가 들렸고
종이 넘기는 소리도 들렸어요. 미선이 목소리가 작게 들렸어요. 여기 통장이랑 도장 다 있어. 빨리 해라고 속삭이더라고요. 호진 씨 목소리도 들렸어요. 인감증명서는 어디 있어? 이것도 있어야 해라고 말하더라고요. 서류 뒤지는 소리가 계속 들리다가 찾았다는 듯한 작은 환호성이 들렸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복도로 나와서 거실 테이블에 서류를 펼쳐놓고 뭔가 작업을 하는 것 같았어요. 인감을 찍는 소리가 들렸고 복사기 돌아가는 소리도 들렸는데 제가 미리 집에 두었던 소형 복사기를 사용하는 것 같았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수연이가 미리 신호하기로 한 시각이 되어 제가 침대에서 일어나 불을 켰고 동시에 현관문이 열리면서 경찰 여러 명이 들어왔어요. 미선이와 호진 씨는 갑자기 나타난 경찰을 보고 완전히 얼어붙었는데 손에는 제 인감과 서류를 들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위조하려던 문서가 그대로 펼쳐져 있었어요. 경찰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박미선 씨, 장호진 씨, 절도 미수 및 사문서 위조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라고 선언하면서 수갑을 채웠어요. 미선이가 바닥에 주저앉으면서 정혜야,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 친구 아니었어? 라고 울먹이며 말했지만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친구라면 이런 짓을 하지 않았겠지. 가장 치명적인 배신은 가까운 사람에게서 오는 법이야 라고 또박또박 말했더니 미선이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호진 씨는 식은땀을 흘리면서 정혜 씨,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빌었지만 저는 돌아서서 대답하지 않았어요. 경찰이 두 사람을 데리고 나갔고 수연이가 달려와서 저를 안아줬는데 그제야 긴장이 풀리면서 눈물이 났어요. 엄마 정말 잘하셨어요 라고 수연이가 위로해줬지만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40년 친구와 사랑했다고 믿었던 사람이 돈 때문에 저를 배신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슬프고 화가 났거든요. 다음 날부터 경찰 조사가 시작됐고 CCTV 영상과 현장에서 잡힌 증거들로 두 사람의 범행이 명백히 드러났어요. 조사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는데 미선이와 호진 씨는 제가 요가 수업에 가기 전부터 이미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제가 요가 수업에 등록한다는 걸 미선이한테 말했을 때 미선이가 호진 씨를 불러서 저를 유혹하라고 시킨 거였어요. 처음부터 계획된 범행이었던 거죠. 호진 씨는 미선이의 먼 친척이었고 둘이 짜고 저를 속여서 재산을 가로채려고 했던 거예요. 알고 보니 미선이는 투자 실패로 빚이 많았고 호진 씨도 도박 빚이 있어서 둘 다 돈이 절실히 필요했던 상황이었대요. 그래서 저를 타깃으로 정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거였죠. 재판이 시작됐고 검사가 강력하게 처벌을 구형했는데 두 사람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피해자를 기만한 정도가 심하다며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결국 판결이 났는데 미선이는 징역 1년 6개월을, 호진 씨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어요. 법정에서 판결을 듣는 순간 미선이가 저를 보면서 울었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더 이상 그 사람에게 감정을 쏟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번 스토리의 엔딩은 지금은 6개월이 지났어요.
미선이와 호진 씨는 감옥에 있고 저는 다시 혼자가 됐어요.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는데 사람을 믿을 수 없게 됐고 누군가 다가오면 경계부터 하게 됐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요가 수업에도 다시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곳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는데 70세 임재욱이라는 분이 조용히 말을 걸어오셨어요. 저는 사진 동호회 회원인데 정혜 씨 혹시 사진에 관심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별로 관심은 없지만 배워보고 싶긴 해요 라고 대답했더니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라고 부드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후로 가끔 만나서 사진 찍는 법을 배우고 있는데 재욱 씨는 정말 조심스럽게 다가오시고 절대 재산이나 개인적인 것에 대해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그냥 사진 얘기만 하고 가끔 같이 산책하면서 풍경 사진을 찍는 게 전부였죠. 어느 날 재욱 씨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정혜 씨 혹시 마음의 상처가 조금 나아지면 같이 산책이라도 하실래요? 라고 제안하시는데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천천히 가고 싶어요 라고 대답했더니 저도 천천히 갈게요. 급할 것 없잖아요 라고 미소 지으시더라고요.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재욱 씨와 만나서 산책을 하고 사진을 찍으며 시간을 보내는데 편안하고 좋아요. 이번엔 정말 천천히 알아가고 싶고 서두르지 않고 싶어요. 생각해보면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평생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과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이 돈 때문에 저를 배신했고 치밀하게 계획해서 속이려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걸 배웠어요. 사람을 쉽게 믿어서는 안 되고 항상 조심해야 하며 특히 돈 문제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걸요.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도 다시 깨달았죠. 수연이가 없었다면 저는 정말 큰 피해를 당했을 거예요. 지금은 아이들과 더 자주 연락하고 손주들도 자주 만나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특히 황혼기에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하고 재산 문제는 절대 쉽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평생 친구라고 해서 무조건 믿어서는 안 돼요. 사람은 돈 앞에서 변할 수 있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배신을 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이제 조금씩 회복하고 있고 재욱 씨와 천천히 알아가면서 다시 사람을 믿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이번에는 정말 신중하게 시간을 두고 알아갈 거예요. 지금까지 어머나 실버 사연 라디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작은 도움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